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서 키플링의 시 백인의 짐을 통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합리화시켜 정당화시켜 부추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 키플링의 이 합리화 작업, 식민지 지배 합리화 작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부터 3년까지 한번 볼까요? 자, 키플링은 필리핀 사람들을 가리켜 반은 악마요, 반은 어린아이라고 불렀고, 백인들은 이들을 위해 다른 이의 이익을 구하며 뼈 빠지게 고생한다고 썼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우리 살펴보았듯이 이 키플링은 식민지 지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약소국들을 악마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다, 뭔가 수준이 낮고 부족한 점이 많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자, 이러한 이 약소국들을 위해서 우리 백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즉 문명화라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힘겹게 이끌어주고 있다. 뼈 빠지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그러니 민주리가 완전 불쾌해요.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뺏어놓고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나 악마 취급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서양의 문화만 우월하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끝판왕이네요. 자, 하윤이가 게다가 자기들이 식민지 착취를 엄청 숭고하고 착한 희생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이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아주 정확한 비판입니다. 자, 결국 우리 친구들의 견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은 우리 문명화 시키려는 백인들은 우리 문화는 우월하다. 반면에 문명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약소국들, 식민지의 대상이 되는 그 국가들은 수준 낮고 정상적이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선하지 않고 이렇게 악마 취급을 하고, 이러한 이 부족한 것들을 문명화의 방향으로 희생하여 이끄는 이 미국 식민지 제국의 주체는 상당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 결국 이 키플링은 이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친구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년을 보면 키플링은 백인들이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고 보고 있어요.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당연한 저항을 가리켜 너희가 더 낮게 만들어준 자들의 비난, 너희가 지켜주는 자들의 증오라고 부르며 억울해하죠. 그래서 이 백인들은 식민지 지배를 주도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은 이들을 미개한 상태에서 문명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소국들이 이러한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대국인 열강들, 식민 지배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을 비난하고 증오한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라고 오히려 이 제국주의를 두둔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의 진짜 무서운 결론인 6년과 7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나 6년에서 시인은 미국에게 피로를 숨기기 위해 자유를 부르짖지 말라고 경고해. 이게 무슨 뜻일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게 힘들고 현지인들이 반항한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지 말라는 뜻 같아요.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자라는 말은 그저 짐을 벗어 던지기 위한 비겁한 핑계일 뿐이라고 훈계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 도윤이가 잘 해석했듯이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이 약소국들의 비난과 증오를 받겠죠. 이러한 비난과 증오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피곤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래 알았어, 우리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간섭 안 할게 라고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 식민지 약소국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곧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즉 미개인들을 문명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는 이러한 선한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자유를 주는 것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주는 것이 우리 선한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로 자유를 주지 말고 문명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여 어떻게든지 그들을 지배하라, 억압하라. 그래서 미개한 상태에서 문명화의 방향으로 이끌어라 라고 부추기고 있죠. 도현이가 문맥을 완벽하게 읽어냈어요. 제국주의 폭력을 멈추는 것을 오히려 비겁한 도망으로 치부해버리는 무서운 논리죠.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7년, 지우야, 시는 이 모든 고생스러운 백인의 짐을 견뎌내면 결국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니? 지우가 7년을 보면 성숙함을 시험할 시간이 다가왔고 결국에는 동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헐,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영국이 미국한테 너희도 이제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우리처럼 남의 나라를 지배해봐라. 그래야 진정한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우리랑 같은 레벨이 될 수 있단다 라고 부추기는 거네요. 완전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이 우리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약소국들을 식민 지배화하는 과정에서 견뎌내야 하는 그들의 비난과 그 다음에 원망, 증오 이런 것들을 온전히 극복하라. 그것이 너희의 성숙함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힘겨운 극복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너희가 우리와 같은 제국주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식민지 지배 작업을 온전히 수행하라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은밀한 연대감과 폭력적인 통과 의례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체해냈어요. 어떤 폭력이든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라는 숭고한 의무로 포장될 때, 그것을 성숙함의 증명이라고 박수 쳐주는 집단이 있을 때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여 지배하고 이들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변명이 뭐냐? 우리가 미개한 너희들을, 미개하고 미신에 가득 차고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로 가득 찬 너희들을 문명의 상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자, 결국 이것은 아주 불순한 의도를 선한 의도로 포장하고 그리고 이러한
포장 작업을 바탕으로 약소국들을 문명의 방향으로 이끄는 이러한 과정은 결국 제국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니 참고 견뎌라 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집단이 출현한 셈이죠. 자, 결국 이것은 강대국들만의 리그, 강대국들의 관점에서 약소국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을 부추기는 그러한 사이비 논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제국주의를 만나면 이렇게 무서운 폭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철학 무기 칸트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이야말로 칸트가 강조했던 인간 존엄성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격 존중의 관점에서 이 그림 속 백인들의 행동을 평가해보자.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 강대국들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그 제국주의 패러다임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관점, 그것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였죠. 즉 우리 강대국들의 문화가 우월하고 정상이고 올바르며 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즉 비정상적이고 올바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고 악한 너희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버리고 우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한다. 너희 것은 버리고 우리의 의도대로 따라와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 자, 이 태도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관점, 도덕적 선악에 대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번 검토 내지는 성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칸트의 도덕법칙 중에서 두 번째 도덕법칙이 있었죠. 바로 너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두 번째 도덕법칙이었는데, 이 두 번째 도덕법칙을 바탕으로 한번 이 제국주의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평가해 봅시다. 자, 그러니 근우가 완전 빵점, 마이너스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속 백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신들의 힘과 우월함을 뽐내고 식민지를 넓히기 위한 철저한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고유한 문화와 주체성은 완전히 짓밟아 버렸고요. 자, 즉 결국 강대국들, 즉 제국주의는 산업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값싼 원료를 제공받아, 그리고 그 값싼 원료를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한 상품을 팔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즉 값싼 원료의 제공지 플러스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팔 시장의 도구로서 이 약소국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국가들을 도구로서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인간을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하는 도덕법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는 이 약소국들을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의 시장이라고 하는 도구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도덕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도덕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두 번째 도덕법칙을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바로 인간 존엄성 정식 내지는 인간 목적성 정식이라고 했죠. 자, 이어서 자, 보편화 가능 테스트를 통과하지도 못해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우리 앞서는 칸트의 첫 번째 도덕 법칙으로 제국주의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평가해 본 것이고, 이제는 칸트의 첫 번째 도덕 법칙, 즉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 즉 이것을 축약해서 보편화 가능성 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모든 나라가 내 문화가 최고야. 그러니 넌 내 방식대로 문명화되어야 해 라고 억지로 끌고 간다면 세상은 매일같이 서로를 지배하려는 전쟁터가 되고 말 테니까요. 자, 우리 칸트의 첫 번째 도덕 법칙은 보편화 가능성입니다. 과연 이 제국주의가 문명화를 변명으로 하여 약소국들을 식민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될 수 있느냐? 보편화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이 보편화 가능 테스트는 어떠한 준칙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고 멘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멘탈 리허설 작업을 거쳐보는 것이죠. 일종의. 자, 그러니 이 강대국들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약소국들을 함부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정복해도 된다. 이 준칙이 보편화된다는 말은 이 준칙이 강대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강대국들이 우연히 약한 국가로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약소국이라면 강대국들이 약소국인 자기 국가를, 혹은 설령 지금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더 강한 강대국이, 더 힘이 센 강대국들이 자기들을 문명화라고 하는 변명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과연 강대국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처음에는 자기들이 힘이 강할 때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문명화를 변명으로 지배, 억압,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즉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작동했다가 보편화되니 안 돼. 우리가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은 되지만 우리가 지배받고 억압당하는 것은 안 돼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작동한다면 결국은 보편화되기 전에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작동했다가 보편화하니 식민지 지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도가 작동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의지의 모순이죠. 그래서 의지의 모순에 직면하니 이 자멸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고, 즉 이 말은 보편화될 수 없는 준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이 칸트의 첫 번째 도덕 법칙,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보편화 가능성 정식에 비추어 볼 때도 내 문화가 최고니까 넌 내 방식대로 문명화되어야 해. 이런 이 제국주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도덕 법칙으로서 자격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강대국들의 이 논리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칸트의 첫 번째, 두 번째 도덕 법칙을 통해서 평가해 볼 때 결국은 그것은 도덕 법칙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훌륭합니다. 단순한 한 장의 그림에서 자문화 중심주의 오만함을 읽어내고 그것을 칸트의 윤리적 잣대로 완벽하게 산상조각냈어요. 다름을 미개함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의로 포장된 폭력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편윤리와 문화상대주의를 뼈에 새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력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자문화를 낮추는 사대주의도, 다른 문화를 깎아내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도 결국 모두가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 시대에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국 그 뿌리는 특정 문화의 패턴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긴다. 그렇게 여기는 환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 기준의 방향이 우리에게 향하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제국주의와 만나게 되면 엄청난 폭력을 유발하는 것이며, 이 기준이 다른 문화의 방향으로 향하면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공통점은 특정 문화의 패턴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절대적 기준이 바로 우월하고 정상이며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반면에 그 절대적 기준에 어긋나는 문화는 열등하고 정상적이지 않고 옳지 않고 선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자, 이 관점은 바로 이 차이가 차별로 변질되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화의 다양한 패턴은 각 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문화의 다양성, 일종의 차이죠.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차별로 착각하는 거예요. 차이를 차별로 착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란 친구는 이렇게 생겼고 B란 친구는 저렇게 생겼다. 분명히 차이죠. 사람의 생김새, 모양 이런 것들은 다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이 정상이고 우월한 것이니 저렇게 생긴 것은 열등하고 비정상이다. 심지어 옳지 않고 나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현상의 자연스러운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차이가 있으니 이런 패턴은 우월하고 저런 패턴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차별로 이어지는 일종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환상에 빠지면 결국은 우리가 비극에 직면한다.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니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이 차이를 자기와는 다른 문화권을 미개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고 이러한 착각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의로 포장한다. 즉 우리가 미개한 너희를 문명화의 방향으로 이끄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포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포장은 결국은 어떠한 잔악한 폭력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문명화라고 하는 선의로 너희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니 너희들에게 가하는 이 비참한 폭력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 비극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